제가 유리알 유의를 읽으면서 만나게 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면 관점이 바뀐다. 왜 이 말이 내게 다가왔을까? 미리 관점을 바꿀 수는 없을까? 어느새 이 물음이 유리알 유의를 읽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에 도서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이름은 복무 도서관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게 될 작품은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개 헤세의 작품은 정신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책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과 마지막 과정을 모두 보여줄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 세 편의 단편을 통해 그 과정을 각각 축약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소설 전체를 통해서 헤세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학교라는 게임의 교사를 자처하는 헤세가 첫째 단계로 정신적 스승을 등장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 적대자와 협력자의 등장, 즉 갈등 관계를 보여주고 세 번째 단계로 도약과 귀환을 보여줍니다. 이 세 단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깊은 내용을 인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정신적 서성 어망 명인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가 베롤핑엔 라틴 학교를 다니면서 어망 명인에게 나와 세계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답을 해줍니다. 자네가 바라는 원리,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의 보증은 존재하지 않네. 신성함은 개념이나 책이 아니라 자네 안에 있어. 진실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얻는 거라네. 라고 말해줍니다. 가르침은 말에 갇혀 맴돌 수 있고 삶은 깊이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 있죠. 무지의 역설.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또한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면 관점이 바뀌면서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역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과 사 사이의 벽이 역설을 거친 후에야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을 스승은 가능성으로만 충만할 뿐 위축되어 있는 제자에게 건넵니다. 이 제자가 나중에 스승의 입장이 되어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10장에 이르면 친구의 아들 티토가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크네이트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래된 집도 아름답고 위험이 있지만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야. 역설이 향하는 곳은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제자가 주어진 세계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자를 둘러싸고 있는 벽에 문이 달려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어떤 이야기든 적대자가 등장하면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는데요. 2장에서 크네이트 인생의 첫 도전이었던 플리니오 데시뇨리를 9장에서 제외합니다. 데시뇨리가 그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크네이트는 경청 끝에 이젠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데시뇨리가 갸우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크네이트가 부연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친구였고 헤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다시 만나게 되었지. 자네는 반쯤 또는 완전히 속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나는 카스틀리아 형식에 몰두한 다소 거만한 발트첼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재회를 떠올리고 있네. 우리는 그 당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색함을 보았고 오늘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웃을 수 있네. 우리 둘 다 오래전에 성장했고 이제 우리 둘 다 어른이 되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헤세의 소설에서 인간 세계는 데미안의 일장 제목처럼 두 세계가 있습니다. 선악이나 안팎이나 대립하는 두 세계 말입니다. 크네이트와 데시뇨리는 어릴 때 자신의 이상, 자신의 세계는 연결지 못한 채 무리 속에 휩쓸려 한 사람은 카스탈리아의 대표로 또 한 사람은 속세의 아들로 두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크네이트는 카스탈리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인위적으로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소명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희명인이라는 카스탈리아 사회의 정점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유희명인이 되기 전과 후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크네이트가 과거의 자신과도 같은 대신요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위의 인용구에는 없지만 플리니오 대신요리가 두 세계, 즉 크네이트와 나가 아니라 무리에서 크네이트를 빼낸 채 카스탈리아와 나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요리가 상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화 속에 자신을 넣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서로가 무리 속에 휩쓸렸던 과거를 웃음거리로 올려놓고 웃을 수 있다면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간도 일부, 자연의 일부라는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크네이트가 학창시절을 벗어나 연구생이 되면서 서성과 서신을 교환한 것입니다. 크네이트의 서신입니다. 유리알 유희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유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성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고 창작과 구성, 조합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기쁨과 쾌락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유희의 의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에 유희를 전문적으로 택하지 않고 음악으로 전향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지에 음악 명인이 답신을 합니다. 나의 경우 학생들에게 음악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네. 음악에 의미가 있다고 해도 내 설명이 필요 없거든. 하지만 나는 항상 내 학생들이 8분음표나 16분음표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 교사와 학자의 임무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방법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달 불가능한 경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야. 더군다나 그러한 특권은 흔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네 라고 답신합니다. 공부를 하면 기존의 내용이 당연하게 보이는 시기가 오고 그때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허세와 오만을 수만하고 그로 인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비평가 조지 스타이너는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삶 자체가 가르침인 서성이 있고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서성이 있고 이 둘을 구분합니다. 어느 경우든 크네이트를 첫 번째 무릎 앞에 서게 합니다. 뻔한 말인지 몰라도 이 길에 들어서면 제자는 스승의 안내로 성장하고
제자가 스승의 입장이 된다면 제자의 입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것이죠. 예, 이상으로 인생학교에서 해세가 안내하는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단계를 통하여 스승은 주인공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두 번째 단계를 통하여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모순의 조각을 모으고, 세 번째 단계를 통하여 자기 삶의 깊이를 더해가야 자기의 세계가 넓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나도 책의 앞뒤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남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책의 가장 마지막에 역자 후기를 보면 이 소설이 서기 2400년경 임명의 정기 작가가 그보다 200년 전에 있었던 2200년경에 살았던 유희명인 크네이트의 삶을 들려주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책의 앞쪽으로 가면 첫 페이지에 중세 라틴어 번역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몇 장을 넘겨서 서문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예로 중세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쿠자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용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정신의 가능성과 결정된 가능성,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겠습니다. 결합의 필연성, 이것을 두 번째로, 절대적 필연성, 이것을 세 번째로 하겠는데요. 절대적 필연성이라는 말은 신적인 것이라는 설명도 있네요. 이것은 각각 인생학교의 세 단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책 제목인 유리알 유희는 무엇일까요? 이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쿠자누스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즉 앞서 말한 네 가지 도구의 표현으로 상징과 비교를 말합니다. 헤세가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통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워야 할 학문이나 예술 그리고 종교와 같은 유리알들이 있죠. 그래서 유리알은 지혜에 비유할 수 있고 유희는 퍼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알 유희는 정신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2권의 중간쯤에 오시면 1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13편의 시 중에 12번째 시에 단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인생학교의 세 단계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흥미로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단편 세 작품이 남습니다. 기우사는 헤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나쁜 제자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고해사에서는 고해 신부로서 차마 고해자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없는 스승의 일면도 비춰줍니다. 인도 왕자 다자 이야기는 주어진 세계를 일장춘몽처럼 보이게 하고 독자들을 처음으로 돌려놓습니다. 진실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얻는 거라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유리알 유희는 보셨던 대로 책의 제사, 서문, 크네이트의 삶, 시와 단편들을 오가며 자기 삶이라는 천을 직조해 나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이라는 실들이 서로 엇갈리며 삶의 풍부한 울림을 줍니다. 시간이라는 셔틀이 배틀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옷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삶의 전환기에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세 팬이라면 꼭 읽기를 권합니다. 다음 주 읽을 책은 어망 명인을 생각하며 같이 보았던 책입니다. 저자는 책 읽기의 화성은 대꾸를 이루는 문장과 탈락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노벨상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중국 소설가 위화입니다. 내주에는 위화의 원청을 읽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무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